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뉴페이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부터 할게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근데 우리 박 부장은 어제 내가 말한 번영회장을 시켜야겠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저희 민원연 탈곡기는 내가 이장이고, 나은 씨가 부녀회장이고 봉우 씨가 청년회장인데 어저께 우리끼리 얘기한 게 번영회장이 있어야 된다. 번영회장이 정말 간지나는 것 같다. 동네는. 자, 이제 박 부장 자기소개해 주세요. 예. 예, 전 민원연에서 일하는 박재선이라고 합니다. 하는 업무는 홍보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번영회장을 하려고 온 건 아니고 어제 밤에 퇴근 시간쯤에 저녁 시간에 갑자기 김 처장님이 내일 좀 나와라.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번영회장이라니 그냥 지나가는 손님 일 정도로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안 될지도 모릅니다. 방송의 양성의 결과에 따라서. 예. 민원연 소식. 자, 어제 우리 민원연 소식 뭐가 있었을까요? 어제의 소식은 MBC 고소한 거 민원연과 언론노조 등이 어제 고소를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것 말고는 어제 제가 보고서를 2개를 받았는데 봉우 씨한테 하나는 일일 브리핑이고 하나는 저희 민원연 대선보도감시연대가 아니고 민원연 브리핑으로 냈어요. 민원연 일일 브리핑으로. 근데 사실 지금 선거가 시작된 다음에 민원연 보고서는 거의 안 내고 있잖아요. 이달에 나쁜 보도 2건 정도 낸 거 빼고는 다 선거 관련된 모니터거든요. 근데 선거가 아닌 내용을 굳이 모니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도 어제 민원연의 일일 브리핑을 냈는데 주제가 이거부터 그래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해요. 주제가 한겨레 기자 사망 사고를 MBC가 연속 보도했다라는 것에 대한 브리핑이에요. 근데 사실 논평으로 쓸까도 고민을 했는데 논평으로까지 쓰기에는 또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로 처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겨레의 손준영 기자께서 22일 사고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MBC가 이 보도를 3꼭지나 한 거예요. 근데 타사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하루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일에 걸쳐서 3번을 보도한 거예요. 3일 동안 한 매일 꼭지씩. 보도했다는 거예요? 23, 24, 26 이렇게 3번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타사는 전혀 보도하지 않는 타 언론사의 사고이잖아요. 그냥 사람이 돌아가신 사고니까 엄청 큰 사고긴 하지만 또 텔레비전 방송에서 사망 사고가 다 보도되는 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보도거든요. 사망 사고는 보통 큰 사고나 이렇게 밤에 단신이나 이런 그렇죠. 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MBC가 이거를 이제 보도를 했는데 첫 번째 MBC가 23일 날 냈을 때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를 냈어요. 이날도 저희는 좀 의심을 했어요. MBC가 이거를 타사의 한겨레의 사고를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이트 단신도 아니고 그냥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사가 전혀 보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이 24일 날 구속영장 신청 사건 축소 은폐 시도라는 제목으로 다시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좀 사망 사건 있고 나서 조금 보도가 좀 자제해달라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축소 은폐 시도라고 한 거죠. 이 보도에서는 한겨레 신문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고인의 부음 기사에서 사망 원인이 빠졌고 사과문 게재가 늦었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MBC는 한겨레가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제 요청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겨레가 첫 부음 기사를 올린 뒤에 약 8시간 이후에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사과문을 한겨레 신문에 이제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한겨레는 당시에 이번 사건이 진상이 명백히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고 보도 시점이 늦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한겨레 소속 두 기자가 이제 한 사람은 가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이제 피해자가 돼서 사망한 이런 상황에서 그 정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사건 직후에 부검과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한겨레 측에서는 너무 빨리 막 찌라시라고 하죠. 찌라시들이 막 돌고 있으니까 단발성 추측 보도를 내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그런 요청을 이제 보낸 거죠. 근데 MBC는 이것을 가지고 한겨레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라는 보도를 내놨어요. 근데 이 보도가 MBC에서만 한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같은 날이 아니고 전날 4월 23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보도는 24일 날 나왔는데요. 23일 날 미디어워치에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도가 실린 거예요. 한겨레 신문 기자 간 폭행 1명 사망이라는 미디어워치 기사였어요. 근데 미디어워치는 MBC와 똑같은 이유로 한겨레의 그 보도 자제 요청을 이유로 들면서 사건 은폐 의도가 구설수에 올라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워치는 최소한 어떤 행동을 했냐면은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는 찌라시가 돌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어 있고 직위도 잘못돼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는 의미였다.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한겨레의 해명을 달아줬어요. 미디어워치 기사는. 그러니까 최소한 미디어워치는 굉장히 보수적인 인터넷 극우 매체라고 말하지만은 그래도 정확하게 내용을 전하기라도 한 거죠. 근데 MBC는 이런 해명마저도 한겨레 측 해명마저도 없이 그 다음날 보도하면서도 그런 보도를 한 거죠. MBC가 극우 매체보다 공정성을 잃었다라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된 거죠. 변희재. 네, 맞아요. 변희재 씨가 하는 네, 곳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게 제가 사실은 이 보도를 이제 봉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이게 선거 보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두 번이 나왔는데 계속 인지를 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너무 바빠요. 이거 빼요.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보도는 빠질 수 있었어. 근데 26일 날 또 보도를 한 거야. 23, 24 보도했으면 되는데 26일 날 한겨레 기자 구속, 기사 놓고 다투다. 이게 제목이에요. 너무 황당하죠.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가 구속됐다. 그런데 기사를 놓고 다투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제목인 거예요. 근데 제목도 참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송 기자와 안모 기자가 싸우게 된 경위를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그림자로 표현된 두 남자가 서로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표현하고요. 기사 때문에 언쟁,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참사라는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그 모니터 보고서에 보니까 MBC 화면 캡처해서 네네. 그 남자들이 술 소주잔 마시는 붙이는 네. 이것도 재현 장면이에요. 네, 재현 장면이에요. 동료 기자 폭행치사 혐의. 기사 때문에 언쟁,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참사 이런 자막을 달면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봉우 씨랑 이제 초안을 잡은 친구들은 이걸 어떻게 비판해야 될지 아무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는 그런 상황 이 보도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나지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튼 이 MBC의 행태는 별세한 고인과 그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과 한겨레의 모욕을 주는 이런 보도였다라고 보고요.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MBC가 타 언론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보도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을 얼마나 부실하게 보도했나요? 얘네가 진짜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박근혜 국정농단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도 외면했던 그런 방송사가 그렇게 MBC 뉴스데스크에 보도 하나가 나가려면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면 나갈 수 없는 그런 뉴스데스크가 왜 한겨레 기자 사망사고를 3일에 걸쳐서 매일 이렇게 보도를 했는가. 그것도 단신도 아니고 제대로 된 그 보도로 리포트로 이렇게 했는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BC의 보도국의 뉴스가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루에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서 뉴스데스크에 넣을 소식은 차고 넘칠 텐데 왜 이 내용을 이렇게까지 보도했는지 끝까지 저는 이걸 계속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이건 인간에 대한 굉장히 모욕이다. 무례한 짓이다. 그리고 그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네. 보통 의혹 같은 걸 보도할 때 그림자 처리하거나 해가지고 자막 이렇게 좀 그래픽 정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좀 봤는데 네네.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재현을까지 하는 경우가 좀 흔한 일인가요, 이게?
재연을 지금 사실은 예. 너무 많이 해요. 방송 보도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성폭력 재연이라든가 그런 장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선마을 선생님 성폭력 사건 있었을 때 그 술집도 다 재연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술 마시는 그 횟집에 앉아서 술 마시는 장면이라든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네네 보여줘요? 동영상 재연을 하고 배우를 써서 배운지는 배우. 모르겠죠. 그거는 뭐 배운지 아니면 뭐 스태프들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이제 앉아서 술을 이렇게 마시는 장면을 재현을 한다거나 또는 그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남녀의 모습을 뭐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재현을 쓴다거나 모텔을 찍어준다거나 저희 쓸데없이 성폭력 사건인데 모텔 안을 막 이렇게 쫙 찍어주는 거예요. 사람은 없지만 뭔가 모텔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봐도 모텔 이렇게 베개에 모텔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모텔을 막 보여준다거나 요즘 뉴스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뉴스를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 MBC 일요일 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거의 그런 느낌이죠. 이걸 갖고 오는 네.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제 MBC가 왜 이렇게까지 했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한겨레가 예전에 MBC에 대해서 집중 보도를 이제 여러 가지를 했죠. 그런데 특히 그 2012년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대화록을 한겨레가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수장학회 박근혜 후보 대선 지원 의혹을 그 불러일으켰던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보도들 한겨레가 그동안 꾸준하게 MBC 관련된 문제를 뭐 MBC 파업 때도 그렇고 쭉 이제 지적을 적극적으로 해왔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복 보도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간에 있는 거예요. MBC가 만약에 그동안 경영진 성명을 자사 저녁 종합 뉴스에서 막 읽어대는 그런 뉴스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뉴스의 사유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뉴스를 복수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제가 이걸 또 그렇다고 하면은 MBC가 고소할지도 모르니까 좀 그 발언 수위를 낮춰서 저도 보고서에서 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자사에게 밑보인 언론사를 모욕하는 도구로 뉴스를 이용한 것이라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MBC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말하지만 정말 그 존경받던 언론인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손준영 기자의 그 불행한 사고를 그의 죽음을 애도해야지 어떻게 타사에 그리고 같은 언론인들끼리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타사의 이런 불행한 사고를 뉴스거리로 소비하고 있는 MBC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왜 이랬냐. 그거 있잖아. 영화에서 왜 그랬어요. 이 김영철인가에게 하는 그 이병헌 씨가 했던 저는 정말 딱 그 대사가 정말 왜 이랬어요. 왜 나한테 이랬어요. 도대체 왜 송 기자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보도했어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었다. 저는 어제 진짜 이거 쓰면서 최근 한 달 내에 분노 중에 최고 큰 분노가 왔어요. 정말 아무리 언론사 방송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제 시키는 대로 위에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일씩이나 참. 다른 방송에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방송사. 이게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에 나올 사안은 아닌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뉴스같이 보통의 그런 뉴스같이 판단해서 제가 고재열 기자가 저의 보고서를 전문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기자가 기자를 때려서 죽이면 뉴스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보도는 너무했다라는 식의 그런 멘션을 다시면서 우리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고는 회사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게 언론사다 보니까 기자와 기자 간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 기자가 기자를 이렇게 한다고 다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최근에 한겨레에 대한 어떤 구설수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선거 상황에서 한겨레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겨레를 흠집내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이제 그 보수 사이트, 보수 인터넷 언론에서 있었고 그거를 가져와서 MBC가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를 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이걸 들어요. 보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참 한겨레라는 신문이 기자들끼리 싸우다가 사람까지 이렇게 만드는 참 이렇게 인식을 가지만 하겠는데요. 그걸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3일 내내. 그러니까 예. MBC만 보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한겨레가 이제 지금 아직도 사고가 이제 그 조사 중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겨레에서 정말 극도로 우리가 뭐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나 이제 슬퍼서 너무 경황이 이런 일을 당하면은 이렇게 재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너무 이렇게 확 다운되는 거 있잖아요. 기자분들이 의기소침해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MBC가 진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했다. 거듭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거 해보니까 또 뭐 기사를 내서 거듭 사례들이 네네. 기사가 네. 나왔더라고요. 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선거보도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 박재선 부장이 요즘 저에게 원래 자기의 일은 아닌데요. 어쩌다 하다 보니 원래 민원연 일이란 게 다 그렇습니다. 이게 자기가 맡은 그렇죠. 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포털 모니터를 저희가 하기로 했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박 부장이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를 관리하거든요. 이게 이유가 되나? 근데 아무튼 홍보부장이고 인터넷을 나보다 잘해. 내 결론은 뭐냐? 나보다 네가 인터넷을 잘 알잖아. 그러니 포털 모니터를 맡아봐 이렇게. 네, 맞습니다. 군대가 약간 이런 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이거를 잘 알아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로 홈페이지가 업무 중에 하나여서 홈페이지와 포털이 가깝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래서 본업 대신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털 보고서는 연구자가 있어요. 송경재 박사라고 따로 있고요. 너무 이제 열심히 해주셔가지고요. 예. 송경재 솔직히. 박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과욕을 받쳐주려면 박 부장이 있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고서를 하나 발표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고 박 부장을 이렇게 어젯밤에 급조해서 불러내서 포털 보고서를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저의 했습니다. 오늘의 역할은 이것인데요. 열심히 해보세요. 포털 그 모니터는요, 그 네이버하고 다음을 했는데요. 그 PC에서 보는 거 말고 요즘 스마트폰을 훨씬 더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네네. 17일 월요일. 그래서 모니터 기간이 0시 1분부터요. 21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인데 포털들이 뉴스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포털에서 뉴스 배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선거보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책이나 공약 관련된 보도보다는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걸 많이 그런 걸 위주로만 보도해서 뭐 정치 업무나 선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주는 것들이 많다라는 게 계속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포털은 뉴스를 직접 만드는 곳은 아니고 뉴스를 받아서 배치를 하는 것들인데, 그걸 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가, 이거를 좀 봤습니다. 근데 역시 네이버나 다음도 정책이나 공약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갈등이나 싸우는 이런 뉴스를 훨씬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사 기간 동안에 네이버는 그래도 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숫자로는. 갈등 및 대결 구조를 강조한 뉴스가 65개면은 정책 공약 속에는 52개입니다. 근데 다음은 뉴스가 네이버보다 훨씬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네이버는 정책 공약이 60건이 딱 나왔는데 딱딱 갈등 및 대결 구도를 강조한 뉴스가 106건. 그래서 좀 차이가 크게 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갈등과 대결 구도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떤 거냐면 서로
후보자 측 캠프들끼리 공방을 벌리거나 네. 아니면은 네거티브성 발언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대로 중계해주는 이런 형태들이 보통 갈등 및 대결 구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뉴스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게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정책보다 근데 다음이 좀 네거티브성 뉴스를 좀 되게 장기간 네. 노출시킨 게 좀 보여졌어요. 물론 여기서 이 뉴스를 소개를 하기 전에 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저녁 시간에 뉴스가 배치된 이후에 밤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날 새벽까지는 그 뉴스 배열에 큰 변화가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없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물론 네이버는 그 내부에서 좀 사람이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사용자의 경험에 맞춰서 뉴스를 제안해주는 루빅스라고 하는 거를 도입했다고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정확히 좀 몰라요. 나중에 좀 대선이 끝나고 포털의 두 네이버나 다음에서 뉴스 배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좀 궁금함이 좀 생겼어요. 이건 좀 개인적인 호기심이기도 한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다음을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걸려있던 뉴스가 있습니다. 무려 10시간이 넘게 걸렸는데요. 17일 저녁 7시 한 39분 정도에 처음 배치가 돼서 다음 날 5시 좀 넘어서까지. 근데 뉴스가 근데 오래 배치할 수도 있고 퇴근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것도 충분히 가만히 되는데 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꼽아서 이 뉴스가 그 네거티브성 뉴스였어요. 그리고 근데 또 기사를 원래 작성한 기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를 보냈는데 그걸 너무 길게 걸린 거죠. 이 뉴스 이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박지원 문재인 부산기장 800평집 내역 공개해야입니다. 그래서 이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께서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를 한 건데요. 그 얼핏 들으면은 잘 이게 그럴 수도 있잖아 싶은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핵심은 부산기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PD님은 고향이 부산이시니까 부산 기장과 경남 양산의 차이를 잘 아실 텐데 저는 좀 길도 잘 못 찾고 길치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이거는 박지원 대표가 착오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도가 짧아요. 원고이 4.8배밖에 안 되는데 뭐냐면은 그 국민의당이 처음 광주에서 그 선거본부 발대식 이런 거 할 때 그 박지원 대표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 안철수 후보의 김미경 후보의 부인이신 김미경 교수의 채용 의혹, 그다음에 그 안철수 후보 따님의 재산 공개에 관련된 의혹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그러면 문재인 후보도 800평 집을 부산 기장의 800평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 대표의 집은 부산 기장이 아니라 경남 양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특히 부산 쪽에 사시는 분들은 문재인 후보가 양산에 집이 있었는데 기장에도 또 하나 800평을 마련했구나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이후에 이게 그 국민의당 쪽에서 그 해당 기자한테 연락을 했는지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바로인 건지는 좀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좀 지나서인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경남 양산을 착오해서 한 거고 좀 바로 착오였다. 부산 기장을 언급한 것이었다. 이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부산 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서 10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물론 다음이 기사의 사실관계를까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좀 조심해야겠다 싶은데 그래서 이 기사는 3일 후에 그 부산 기장이라는 제목이 빠져요. 그래서 그 저희 홈페이지 대선 미디어 감시원 홈페이지에 오시면 친절하게 그 뉴스 배열된 제목과 이것들이 바뀐 거를 기사가 바뀐 거를 좀 해놨습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방 보도나 검증 보도 검증을 하다 보면은 공방이 되고 싸울 수 있는데 그걸 아예 하지 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특히 일방적인 네거티브성 보도일 경우에는 좀 배치에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같은 모니터하는 동안에 한 6시간 이상 배치된 기사가 48건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일면에만 배치된 기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한쪽을 네거티브하는 그 기사는 없어요. 지금은 그냥 보통 한쪽이 얘기를 하면은
쪽에 같이 공방을 하거나 VS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장이지만 그 주장의 내용이 기사를 좀 확인해 봐야 네, 네. 하는 정도까지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 기사가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박지원 그 대표의 발언은 사실 그런 돌출 발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 사실 저렇게 그러니까 저런 박지원 대표의 발언을 그 포털이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것 자체에 되게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부장기상 뭐 기장과 양산을 착각해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양산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양산집 그거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뭐 촉구하는 그런 발언조차라도 그게 그렇게 메인에 배치될 만한 내용인가 선거 시기에 저는 너무 그 특정 그러니까 정당들끼리의 말싸움을 너무 이게 우리가 중계하면서 싸움을 부추기는 네거티브를 계속 부추기는 그런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포털은 뉴스를 받아서 올리다 보니까 그 원소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사들이 있잖아요. 그 기사들이 아마 이 기사가 제일 많지 않을까. 만약에 포털에 들어온 뉴스가 보면은 근데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그 기자들이 일을 해야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 포털에 배치되는 뉴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저녁 시간이나 한 오후 5시부터 7시 정도에는 연합뉴스나 뉴스 같은 통신사 기사가 제일 빠르니까 그게 배치가 되고 아무래도 속보성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8시, 9시 넘어가면 이제 저녁 종합 뉴스들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다음날 아침 새벽 6시나 7시 또는 5시 정도에 다음날 첫 판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그때는 그 전날 중앙일간지 이런 배치가 되고 또 그 사이에는 또 이렇게 그 주로 이제 통신사 기사들이 배치가 되는데 포털이 아니라 사실은 좀 연합뉴스로 대표되는 통신사들이 기사를 너무 빨리 쓰려고 하다가 보니까 네.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뉴스배열을 할 때 네거티브성 기사일 때는 좀 신중하게 기사 내용을 확인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게 가장 좀 컸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나라 선거보도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검증 뉴스 비율이 너무 적었어요. 일단은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검증인지 아니면은 서로의 네거티브성 공격을 사실검증이라는 이름을 하는 건지는 내용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다. 좀 늘었다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포털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일단은 근데 포털에 배치된 그 사실검증 뉴스나 시민사회 여론 소개 뉴스, 시민사회 여론을 전달하는 뉴스의 비중이 너무 적어요. 게다가 갈등과 대결 구조가 뭐 네이버가 65개라고 했는데 그 네이버의 사실검증 뉴스는 일면에 배치된 첫 화면에 배치된 거는 한 건, 그리고 시민사회 여론을 소개하는 건 기사는 4건인데 여기는 그리고 다음은 그 사실검증 뉴스는 6건, 그리고 시민사회 여론을 소개하는 뉴스는 3건이에요. 근데 이 시민사회 뉴스는 다 네이버인지 다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또 시민단체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광주에 민심을 막 갔는데 묻는 그런 보도. 이번에 이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예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기사들이 좀 기자들이 그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우리 같은 민원연 같은 단체의 의견을 들어라가 아니라 사실은 좀 밑바닥 탐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런 것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떤 정책들이 이슈가 되면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 정당의 이런 서로 정당들 5개 물론 다른 정당들도 있지만 서로가 싸우고 있고 상대한테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는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날이 서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저 같은 그리고 듣는 분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 생각은 왜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민단체들이 어떤 걸 요구했을지 이런 뉴스가 너무 나오면 좀 네이버랑 다음에서도 이런 뉴스가 모바일 페이지 첫 화면에 좀 배치가 될 수 있게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언론을 늘 경계하고 감시합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조금 점점 그 자료를 수집하고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 분류하고 하는 작업이 좀 속도가 좀 나서 저희 송경재 박사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 전화하시고 계속 텔레그램 하시고 자료를 좀 언제까지 보낼 수 있냐 이렇게. 아니 물론 이분이 이제 연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의도 하시고 이런 바쁘신 분인데 네. 바쁘신 분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죠. 돌아온 그 네. 정책위원이지. 네. 우리 원래 정책위원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연 일을 안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포털 모니터를 원래 포털 그 모니터를 예전에 저희가 한 10년 전에도 2번 정도 그 2번의 선거를 포털 모니터를 같이 해줬던 그 인터넷 모니터라고 그때 말했는데 그랬던 분인데 이번에 이제 졸랐더니 어찌됐든 이렇게 와서 좀 대충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열의를 보이면서 열의인데요. 이게 좋은 분이고 이게 재능을 같이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실무자인 입장에서는 계속 숙제가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이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그래서 한 4시 정도 그러면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개발해 주신 선생님한테는 제가 한 번 더 여기서라도 맞아요. 네, 정말 진짜 민원연이 제가 며칠 그 파파이스 가가지고 이제 그 막 편집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 안 나갈 텐데 그 김어준 씨가 파파이스 딱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앉을 때 야 요즘 민원연 역사상 요즘같이 힘이 센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힘이 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늘 뭐 이렇게 쭈삣쭈삣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 힘이라는 게 진짜 무슨 거의 세상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일을 참 많이 게 한다. 아니라 네, 모니터를 참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커버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권력이 아니라 역량을 얘기하는 그렇지, 거고. 영향을. 근데 역량을. 그렇게 된 데는 진짜 많은 사람의 도움이 진짜 지금 많은 분들이 아주 작게 각자 자기 영역에서 다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연합뉴스하고 그 뉴시스 해주시는 분석해주시는 박사님도 사실 이게 돈 때문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정말 이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부담은 너무 크고 그리고 자기 원래 일상이 있는데 그 일상에서 이 일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거 시기에. 그래서 송경재 박사도 그렇고 다 뭐 김수정 의원도 그렇고 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도 이거를 막 밤새 해서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을 맞춰서 보내주려고 하시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진짜 되게 고맙고 그 밑 작업을 또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 저도 일상이 아닌 다른 그래 알았어.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기 한 11시 좀 넘어서 집에 가는데 전철에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술을 좀 먹었더래요. 그래서 전철에도 잘 안 들리지도 않고 했는데 왜 전화했냐 그러니까 야 요즘 민원연이 일 많이 하나 보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임마 이러니까 아니 보고서 더럽게 보고서 되게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지금 그 정도의 멘트가 오마이뉴스에서 온 거잖아. 보고서 좀 그만 올리라고. 하루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어떻게 처리하냐고 너무 아무것도 제대로 이제 부각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아무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성에 안 차요. 예, 솔직히 말을 하면은 저는 계속 짜증이 나고 성이 안 차거든요. 근데 그래요? 근데 활동가한테 성이 안 차는 건 아니고 이게 세상에 정말 뭐라 그러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분들이 많은데 아직도 내가 인연이 안 돼서 그분들을 못 만났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민원연 소식지를 드디어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 왔다고 집으로, 전화 받았는데 예. 집으로 와서 저희 집에는 안 왔지? 와서 받았는데 내가 써놓고도 내가 쓴 글을 내가 읽으면서 막 혼자 감동을 한 게 보도 지침을 만든 사람 5명
그 5명에 대한 인터뷰 그 첫 번째 내가 뭐 꿰 사람이 필요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 꿰 사람이 필요한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의미 있는 일은 꿰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이제 뭐 없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내가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보도 지침을 깬 사람들은 누구였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이제 그 사람도 인터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를 아침에 이제 어제 밤에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아침에 그걸 읽어봤어요. 그 소식지 온 거를 슉 이제 보는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안 읽었던 선생님들이 쓴 글 있지. 정은기 선생님이랑 했던 그것도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또 막 울컥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다 그 시대에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큰 추억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뭐 그 꽃 같은 시기였다. 화양연화 같은 시기였다. 이렇게. 그때 요즘 말로 그때 돌이켜 보니까 30년이 지나서 네네. 그때가 내 꽃길을 걸었던 시절이었다. 그렇죠. 이런 예, 예. 말씀들이었죠. 그 보도지침을 만들었던 그 시기가 자기는 이제 막내로서 막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시다바리 역할을 하던 그런 시기였으나 자료 수집과 자료 수집과 뭐 선긋기 이런 일을 했다고 그리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자기 세계에만 갇혀서 선배들에 대해서 서운함도 많고 사실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일은 어찌 보면 선배들 덕분 해직 언론인들의 그런 노력이었고 내가 그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감사를, 존경을 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그런 그 행간 속에 그런 게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죄송함,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남은 시간을 정말 아주 유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존경한다, 이런 내용도 막 들어있고 해서 아무튼 그걸 읽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 이런 활동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막 인턴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고생하세요, 다들. 같이 있어 보시면 느끼잖아요. 하루 종일 그 재미없는 기사를 읽으면서 유불리를 따지고 잘 못한 것 같아서 우리한테 약간 눈치도 보시고 제가 정말 속이 상했던 게 며칠 전에 저희 보고서를 수정해서 수정 재발송을 보냈어요. 근데 그 수정 재발송한 게 엄청난 실수를 저희가 했거든요. 고백을 하자면 연합뉴스 카운팅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통계를 거기다가 집어넣더라고, 표에서. 그래서 보고서를 수정 재발송하는데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봉우 씨한테 이것 좀 다시 다 해줘. 다 틀렸어. 그러면서 제가 너무 크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연합뉴스 뉴시스를 모니터하던 인턴들이 가슴이 쫄깃해진 거야. 자기네들이 뭘 잘못했다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박사님, 그러니까 연구하신 분이 표를 만들면서 아래 수치가 위로 수치로 붙어서 그게 이제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해놓고 감기약을 너무 독하게 먹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소파에서. 자다가 9시쯤에 깼는데 그 친구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연합뉴스 뉴시스 한 친구한테. 그러면서 혹시 저 때문에 뭐가 잘못됐나요? 이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잠이 확 깨가지고 막 아니라고, 너네들 잘못이, 그러니까 당신들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거고 그것도 그렇게 신경 쓸 일 아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했는데 그런 그 한 명 한 명들이 다 자기가 이정혜 선생님도 네이버 그거 하면서 보면 너무 왜 이렇게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정성을 기울일까 생각될 정도로 다들 그렇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하나하나의 힘이 다 모여서 민원연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좀 전에 이정혜 선생님이라고 이제 포털 모니터 코딩 도와주시는 분 계신데 박지원 대표 이거를 제목이 바뀌었네요.를 확인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의 신조 중에 하나가 꼼꼼하게 뭔가를 하자. 네. 그래야 된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자 이런 건데 야, 나는 말로만 그랬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구나. 시민단체 자원활동으로 왔는데 그 일을 네.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사실 그래서 네. 활동가들이 살아가는 수 있는 원동력이 그런 거겠죠. 이제 시민들의 지지 그리고 회원들의 후원입니다. 아무튼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자, 저는 지금 SNS 모니터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원래 정관용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야마를 이렇게 아무튼 주제를 뭘 잡을까 항상 고민하는데 요즘 너무 방송이 많다 보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에요. 제 뉴스공장 했던 거 또 여기 와서 하고 또 하고 막 뭐야 나는 무슨 뭐 그 녹음기야 막 이런 생각이 아니, 들어서 그런 걸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그래.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제가 가기 전까지 바빠서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팩트체크가 아니라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이제 지적이 되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봉우 씨가 자꾸 쓰는 매일매일 써대는 일일 브리핑에 자주 나오는 게 팩트체킹에 검증이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팩트 없는 팩트체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나온 TV조선 관련 보고서에서도 봉우 씨가 제목을 TV조선의 팩트체킹 왜곡이라고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뭐 MBC 문제도 이것저것 있지만은 이제 그 MBC도 사실 팩트 체킹이 없는 걸로는 유명하죠. 모든 것이 다 의혹 제기만 있지 팩트 체킹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MBC보다는 그래도 멀쩡하게 최근에 보도 양상을 보면 MBC가 훨씬 더 심각하고 이제 TV조선은 그래도 뭘 좀 하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런데 TV조선이 팩트체킹을 이상하게 했다라고 보고서에서 썼습니다. TV조선의 팩트체킹만 얘기를 하면요. TV조선이 이제 일자리 81만 개 재원 계산 맞나라는 TV조선 보도가 4월 26일 날 있었는데 이게 선거 그 전날 JTBC 토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조 2천억 원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한 500만 원, 월 40만 원 정도 돼요 하면서 문 후보를 비판한 유승민 후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여줬고 이에 문 후보 측이 81만 명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4천 명뿐이고 이들을 7급 7호봉으로 계산해서 1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라고 반박하는 장면을 덧붙여줍니다. 그다음에 유 후보의 주장에 문 후보는 곧바로 81만 개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정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TV조선은 문 후보의 반박 장면은 빼버리고 그 문 후보 캠프가 반박한 말만 전한 거라는 거예요. 애매하네요, 이거. 예, 그런데 TV조선이 1인당 연간 3,300만 원이나 주는 걸로 예상 규모를 잡았다는 그 문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는 5년 동안 임금 인상분이나 연금 연간 500만 원이 넘는 시간의 근무수당 등은 빠졌다고 비판을 했대요. TV조선이. 그리고 공공기관과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64만 개를 만드는데 5년간 4조 원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라면서 추가적인 문제점도 TV조선이 또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문 후보에 대해서. 이쯤 되면 이제 이 보도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공방을 팩트 체킹하는 것이 아니고 문 후보를 그냥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막 야마를 만들어 보는 그런 보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있고 정책에 대해서 네.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예단해 버리는 네네,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25일 그러니까 TV조선이 팩트 체크를 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 63만 불 진실은이라는 4월 26일 날 보도를 했어요. 이 사안은 거의 모든 방송과 그 언론에서 팩트 체크를 했어요. 노 전 대통령 64만 불 진실 이것에 대해서 TV조선이 이미 그 이전에도 2번이나 팩트 체크를 했던 보도고요. 지난 2번의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 똑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 관련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TV조선이 팩트 체킹을 빌미로 해서 노무현 뇌물 가능성에만 그 방점을 찍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64만 달러 내용 알고 보니라는 4월 15일 당시 보도에서는 당시 검찰 수사 기록과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등 당사자들의 주장만 나열해서 뇌물수수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가능성을 아주 열어두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23일 날 성관이 토론을 다룬 그 보도 대선 팩트체크 4월 24일 보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알았는지 관여했는지는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봐야만 확인할 수 있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 기록이 없으니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체크 못한다. 그건 팩트를 네. 체킹이 아닌 체킹이 안 된 거예요. 아니, 그냥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끝내버리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그걸 하다 말고 그런데 제목이 있나요? 뭐가요? 그 보도 제목이 팩트 체크. 대선 팩트 체크예요. 제목이. 예. 아니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라는 요즘 써야지. 그런 게 없어요. 특히 방송 보도는 그렇더라고요. 이거 요즘 약간 비약이지만 예. 모니터 보고서 초안 내고
모니터 보고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예. 모르겠다. 이런 결론은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오늘 어제 보도, 그러니까 그저께 보도죠. 팩트체크 노 전 대통령 64만 불 진실은 이 보도에서는 26일 보도에서는 거기 수사 기록 보면 당시 중수부장 맡은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에게 직접 전화해 요구했다고 돼 있다는 홍준표 후보 주장과 이 보세요. 제가 조사 때 입회한 변호사입니다라고 호통치는 문 후보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결론만 체크한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건 맞다면서 홍 후보의 발언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렸대요. 방송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다만 문 후보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이미 반박한 바 있고 사건 자체가 결론이 나지 못한 채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최종 확인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맞다면서 홍준표 후보 말이 맞다면서 또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 홍 후보 주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게 근데 이거예요. 결론은 홍 후보 주장은 사실에 부합. 그러나 사건 자체가 결론이 나지 않아 최종 확인은 불가능. 이건 이런- 아니잖아요. 아니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모순이지. 지금 말이에요, 방구예요가 딱 맞는 거죠. 앞에 말은 홍준표 말이 맞는데 응. 확인을 못한다. 음. 이건 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의혹. 그렇죠. 그리고 좀 그냥 홍준표 주장 주장 그것까지. 그 말을 이렇게 왜곡하죠, 단어의 뜻을.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일단 이런 보도는 팩트체킹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 수사 결과와 당사자의 주장만 나열하는 것은 단순 전달일 뿐이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소송 안 당하기 위한 그렇죠. 사족 같은데. 이런 좀 팩트 체킹이라는 단어를 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려면 영어구나. 그렇죠. 영어. 사전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말이 정말 격하게 공감되는데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검찰의 수사 기록,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은 그냥 또 하나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검찰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팩트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말장난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그 전에 제가 팩트 체킹 토론회에 갔을 때 했던 교수님 어떤 그 서울대 이준웅 교수가 했던 말이 수사 기록이 있다라는 건 팩트인데 그 수사 기록의 내용이 팩트다 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자꾸 수사 기록이 있다. 그러니 팩트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장난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수사 기록 안에 있는 그 내용 하나하나 중에서 핵심 그 의혹이 팩트냐 아니냐를 따져야 팩트 체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팩트 없는 팩트 체킹이 진짜 난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양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희 지금 내용을 봐야 돼요. 지금 포털도 그렇고 다 양적 분석에서 검증 보도가 많아졌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게 검증이 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당하고 있는 되치기 당하고 있는 검증 보도를 네, 한다는 그 핑계로 사실은 뭐 팩트 체크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기사 본문까지 볼 수 없어서 이 코딩한 게 맞습니다. 맞는 네. 게 그러니까 일단 분류할 때는 사실 검증 보도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어제 SNS 보도를 이제 받았어요. 보고서를. 근데 그 이 SNS 모니터 해주는 친구가 또 아주 그냥 재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운이 좋은지 제가. 근데 어제는 혼자서 굉장히 끙끙거리다가 이걸 초안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써도 될까요? 이게 되게 자기 혼자만의 어떤 뭐라 그럴까 착각은 아닐까?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네네 그런 거지. 내가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닌가? 이건 나의 너무 상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초안을 갖고 왔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문제제기인 거죠. 팩트체크가 아닌 것을 이 친구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팩트체크를 이따위로 해라고 해서 이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목이 조선일보 팩트체크는 조선일보 팩트체크의 일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일부만 사실이라는 조선일보는요 그냥 사실 아님 사실 아님 일부만 사실 이렇게 써 있어요. 기사에 제목에 도장을 찍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님 일부만 사실 이렇게 기사에 써 있다고요. 근데 일부만 사실이라고 찍혀 있는 놈들은 대부분 사실 아님이라는 거죠. 일부만 사실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그런 이상한 아이를 만들어서 그걸 도장을 찍으면 일부만 사실이면 사실이 아니다에 가깝다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만큼만 맞다. 10개 중에 1개는 맞는데 9개가 네네.
안 맞아. 그러면 그러면 그 시험을 치는데 썼어 이렇게. 근데 앞에 말은 정답을 적고 나머지는 오답을 적었어. 그러면 채점을 이러면 일부만 사실해서 이거 우리 틀린 걸로 하지 선생님은. 이런 그러면 5점만 세모를 100점이 치고 5점이면 5점 치고 이거는 2점 일부 사실이만큼 정답인 만큼 1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님으로 가야지 왜. 아무튼 이제 이 보고서를 보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자꾸 팩트 체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언론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크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팩트를 정확하게 체크했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뭐랄까 이건 다를 것이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일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팩트 체크는 JTBC의 고유한 거의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죠. 팩트체크라는 그 주제 그 제목 자체는 굉장히 예전 한 2년 전부터 있었던 거고요. 팩트체크는. 근데 이게 이제 유행이 된 거죠.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팩트체크라고 말 안 쓰고 팩트체킹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팩트체크하면 이 말이 이미 그 JTBC 브랜드가 돼버려가지고 팩트체크 분석 체킹. 이렇게 말하면 팩트체크라는 그 JTBC 코너를 분석한 걸로 착각을 하니까 팩트체킹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팩트체킹 보도들을 사실 확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도 토론회에서 진짜 그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팩트라고 말해야 그 팩트의 뭐라 그럴까 삘이 온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있어서. 네네네. 사실이라는 말과는 좀 다르게 좀 문제야 이거는. 언론계에서 좀 이거를 통일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JTBC 팩트체크가 브랜드로 자리 잡고 SBS와 JTBC 둘 다 이제 지금 사실은이나 팩트체크 이런 거를 이제 아주 탄탄하게 지금 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등도 모두 팩트체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온라인 페이지에 올라온 기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뉴스 페이지에도 다 연결을 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어요. 팩트체크를. 그런데 이제 팩트체크 페이지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직관적으로 빨리 이해할 수 있으니까 사실이다 아니다. 자세히 읽고 싶지 않아. 예, 사실이다 아니다. 예, 그것만 알고 싶은 거죠. 가볍게. 예, 그렇죠. 근데 이 팩트 체크가 모두 믿을 만한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일단 한 가지 팩트를 두고도 신문사별로 다른 체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례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제기했던 문재인 후보 1심회 연루 의혹만 봐도 그렇대요. SBS와 JTBC 경향신문은 거짓으로 판명을 했고요. 조선일보는 일부만 사실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거짓. 언론사별로 약간의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조선일보는 도대체 왜 홍준표가 가짜뉴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1심의 연루, 이것을 왜 어떤 이유에서 일부만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거를 이 보고서에서 쓴 거예요. 일단은 조선일보 팩트체크 기사 제목은 홍준표 노 대통령이 간첩단 수사 국정원장 사퇴 문의 수사 축소 위키리크스에 나와. 참 길어요. 이런 제목의 25일자 보도였습니다. 조선일보가 이 기사에서 팩트체크 대상으로 삼은 명제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순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문 후보가 1심의 사건 수사 중단시킨 것이 외교 전문에도 나와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조선일보가 이 두 개를 체크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중에서 후자, 그러니까 문 후보가 1심의 사건 수사 중단시킨 것은 외교 전문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외교 전문은 그 발음을 잘못했던 위키리크스죠. 네. 위키리스크라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보고 한 거 아니냐. 위키리크스인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선일보가 이 중 후자는 사실이 아니다. 후자는 사실이 아니고 전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김순규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검증을 한 다음에 전체 발언은 타당한 것이라고 이제 호도하려는 시도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일부만 사실이라는 도장을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타 언론사의 경우에는 홍 후보 발언에서 검증이 필요한 명제를 아까 그 두 개로 놓지 않았어요. 첫째는 문 후보 세력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축소된 것인지,
그거를 검증을 해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수사 축소에 관여를 했는지 이 두 가지를 검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문 후보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면 이 두 가지를 의혹을 살펴보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조선일보는 엉뚱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사퇴시켰다. 이거를 거기다가 껴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팩트체크 보도에 일부만 사실을 만들려면 맞아. 그거예요. 일부만 사실을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인 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원장을 사퇴시킨 건 맞대요? 그렇대요. 저도 정확하게 그것도 제가 사실인가 싶긴 한데요. 그것도 딴 데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선일보가 자신 있게 그건 사실이라고 하고 뒤에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승규 국정원장을 1심의 사건 수사 이유로 사퇴시켰다는 전혀 다른 명제를 들고 나와서 이를 족속으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말한 것처럼 검증을 해서 이건 사실이라고 우기고 그다음에 위크리크스 문건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다른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만 사실이라는 판정 결과를 달아서 페이스북에 게시를 합니다. 정말 정확하게 일부만 사실 딱 그렇게 적혀 있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든요. 저 기발하네. 이러면 너무 쉽게 일하는데요, 조선일보가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런데 다 일본 사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 친구가 넣은 정말 웃기는 표현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목을 홍준표 빨간 넥타이 내고 나와 위키리크스 어쩌고 저쩌고 제목을 썼어요. 그러면 그것도 일부만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홍준표가 빨간 넥타이 내고 마은 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실만 하나 거기다 쑤셔 넣으면 팩트 체크해서 일부만 사실로 다 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조선일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인 뉴스를 갖고 와서 네. 얼마든지 변주가 가능한. 그렇죠. 와. 그래서 머리는 저희의 주장은 홍 후보 발언의 요지는 문재인 후보가 1심의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다. 혹은 문재인 후보가 사건 축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일부만 사실이라는 애매한 그런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은 거짓을 덮어버리는 그런 효과를 준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을 A와 B가 이만큼 연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별개 사안을 네네. 같이 묶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만 사실이면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팩트 체킹 내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것들 하는지를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제가 할 게 아니니까 막 얘기하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근데 저희가 이제 지적한 것 중에 이게 보고서가 이제 길어서 다른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조선일보가 이런 거의 사이비 팩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라는 이름값에 기대서 보수 진영에서 이 조선일보의 팩트 체크를 엄청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책임감 없는 팩트 체킹을 남발하고 있는 그 조선일보 거를 가져다가 문 후보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훌륭한 그 참고 자료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특히 27일 홍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준표 후보의 그 페이스북이에요. 조선닷컴 대선 보도 중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 팩트체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사실이 16%에 불과하고 사실 아님이 58%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실이 50%, 사실 아님이 25%였습니다. 저는 사실이 57%이고 일부만 사실이 42%이며 사실 아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말 대장은 문재인 후보이고 두 번째가 안철수 후보입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저런 말 하는 게 되게 웃겼던 게 JTBC 토론할 때 누구를 내각을 동향했는데 네.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했다가 한참 후에 선관위에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려면 저 정도의 적당한 표현이 안 나오네. 구라? 편하게 얘기하려면 얼굴에 철판 깐다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홍준표 후보는 또 이걸 가지고 근데 그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주로 이제 문재인 후보를 대상으로 네. 거짓말쟁이다. 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게 조선일보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홍준표 후보가 자기보다 문 후보가 거짓말 대장이라고 이렇게 자기는 사실 아님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아니 토론회에서 한 얘기 또 그 토론회 끝나기 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이 당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보수 인터넷 뉴스 뉴데일리에서는 조선일보 팩트체크 페이지의 통계를 이용해서 그동안 문재인 이슈 발언 중 절반이 가짜뉴스라는 기사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데일리가 보도한 거에 의하면 조선일보가 마련한 팩트체크 자료를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이슈가 된 발언은 10위권 중 7건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면서 조선일보의 편파적 통계를 그대로 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일보 팩트체크를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조선일보 팩트체크를 팩트체킹해야 될 사안이네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일을 만들어주지? 너무 바쁩니다 저희가. 피곤해. 피곤합니다 진짜. 그래서 저도 좀 이거를 그 팩트체크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어지간한 양심이 있으니까 어지간히 하겠지. 어떻게 팩트체킹을 하면서 또 조작을 하겠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조선일보가 워낙 잘하던 건데 이제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그 네이밍만 다시 한 제목만. 이게 네. 네이밍 팩트체크라는 네이밍을 가져와서 예전에 하던 그 왜곡 보도를 네. 하고 있는 2017년판 조선일보 왜곡 보도네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앞으로 남은 기간 안에 정말 더 이것도 저는 주말에 뭔가를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이 정말 팩트만 그 체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사를 꽁으로 쉽게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그런 또 교훈을 우리한테 주는 이런 일이었습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대선 기간 동안 언론들의 선거보도 행태에 대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팩트체크 후 대응하겠습니다. 1661-0999로 전화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공정한 언론을 만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자, 이걸로 저희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오늘 마치고요. 원래 미디어 탈곡기 끝날 때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뭔데요? 근데 박 부장은 잘 모르니까 그냥 탈탈탈만 나중에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각자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